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금요일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올 1분기 성장률이 0.8% 그쳤다고 합니다. 4분기째, 한 분기가 석 달인 걸 고려하면 4분기째라는 것은 거의 1년 가까이 0%대 성장률을 기록한 셈입니다. 수출이 무뎌진 상황에서 자정 확장과 금리 인하로 인한 자산시장 화랑세가 성장률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내수를 덮이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사설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경제에 우리는 사실 성장의 엔진,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만 화랑시키고 있는,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지금 주변 환경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선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든 기름을 떼서 아니면 전력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원가 절감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했습니다. 정부가 계속 재정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된 1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보다도 겨우 0.8% 증가했을 따름입니다.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 그런 식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정한 분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장 엔진의 활력 요소가 되는 겁니다. 공정한 분배.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박정원 기자의 글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징기스칸을 예로 듭니다. 원래 몽골은 싸우면은 정복보다는 약탈을 더 좋아하는 민족이었어요. 적과 싸우다가 적이 재산을 버리고 도망가면은 도망가는 적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아있는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정신을 팔다 보면은 전략 전술 자체가 불리하면은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안 쫓아와요. 일단 살아야 복수를 하든 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살아남은 부족들이 힘을 키워서 다시 강한 부족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몽골 부족은 통일이 되질 않았습니다. 징기스칸이 그걸 혁신했죠. 전쟁 중 약탈을 금지시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전리품은 공정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물론 전공에 따라서 분배를 했죠. 그리고 후방에서 지원을 했던 병참 인력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에게도 일부 전리품에 돌아가도록 분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 그 옛날 10세기, 11세기, 12세기 이 시점에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분배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몽골 부족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왜? 죽어도 자기 가족들에게 그 전리품이 돌아가니까. 그리고 공을 많이 세워야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더 많은 분배를 받으니까 강한 군대가 되고 불과 200만 명의 몽골 부족이 동서양을 아우르는 2억 명을 지배하는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공정한 분배입니다. 학자들도요, 낙수 효과는 이미 지나간 신자유주의에 흘러간 옛노래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분배가 공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미국이나 미국같이 신자유주의 좋아하는 나라의 학계에서, 경제학계에서도 이미 공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대기업에 돈을 몰아주면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고 그로 인해서 대기업이 돈이 넘쳐 흐르면 언젠가는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 트리클다운 신화를 고집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벌은 물론이고요. 경제 관료들도 그래요. 하지만 대기업만 돈을 벌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것이며 어떻게 기술 개발을 통해서 뿌리 기술을,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몰락한 지금 몇몇 대기업만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시도는 마치 병참 없는 군대가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허황된 꿈을 꾸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지난 7, 8년 동안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만 해도 거의 몇백조 원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을 합니다. 반면에 그 돈이 제대로 돌아가야 될 가게, 즉 노동자들의 주머니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물건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제구조 속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 만들어봤자 누가 사겠습니까? 아니, 사줄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수의 기반 없이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 잘 된 나라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버티고 있는 이유는 내수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머니가 비어가지고 물건을 살 수 없다면은 그 기업이 무슨 용을 쓴들 돈을 벌겠습니까? 결국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수출 환경이 급변하면은 동시에 경제도 뒤흔들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결국은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정책을 통해서 강제를 해야 됩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훌륭한 기업인들 종종 나옵니다. 우리하고 문화풍토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참 어떻게든 남을 약탈해가지고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희한한 잘못된 풍조를 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요즘은 마탱이가 가가지고 과거의 미국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가 배울 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교육에 있어만큼은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약탈에 약탈을 거듭하도록 우리나라 교육은 몽골 부족이 초창기에 가졌던 그런 약탈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남을 짓눌러라. 그래서 내만 잘 살면 된다. 남이 잘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입학사정관에게 어떤 뇌물을 먹이더라도 좋은 대학을 보내서 니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교육 뿌리채 뽑으려면은 참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만은 여기서 나오는 공정이라는 말, 공정. 이것이 이 정권에게 없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기득권층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막대한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 아주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을 지나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더 잘되기 위한 열정이 우리를 성장시켰다면 이제는 공정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공정을 향한 길 멀고도 험합니다. 지난 7, 8년간 기득권 세력이 그 이전의 10년에 진지를 쳤는지 너무 지독하고 왁살스럽게 사회구조를 바꿔놨어요. 이걸 다시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진짜 갈 길이 멉니다만은 아무리 갈 길이 멀더라도 맨 먼저 첫 발을 디디지 않은 한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서영석 타임즈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생방으로 청취하신 분이든 혹은 팟캐스트로 청취하는 분이시든 대한민국의 인구에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닐 겁니다. 그러나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의 숫자는 언제나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무슨 이상한 얘기가 돼버렸는데요. 예, 더불어서 정자도 좀 하시고 요즘 행편 어려운 게 조금 살림살이가 피곤이 있습니다만은 또 사람들도 좀 뽑고
더 낮게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의 정전화, 조합원 가입, 그리고 월조합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의 월조합비 납부 등이 필요합니다. 지지해주고 후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인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상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 문성글입니다. 사진작가 구본창입니다. 건축가 승효상입니다. 미술가 이목상입니다. 음악평론가 강은입니다. 디자이너 안상수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미술도 하는 박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중환입니다. 미학자에게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새로 발견된 고분의 문을 따는 고고학자의 마음처럼 흥분되는 일입니다. 사진, 건축, 연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 물어본 그들의 비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효진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 사람의 10만 달러 수수 의혹, 누구랑 수수했냐?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얘기겠죠. 이 의혹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김 전 실장은요, 2006년 9월 김 전 실장이 VIP 모시고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벨기에 독일 갈 때 10만 달러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는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을 부인해왔죠. 그는 항공료와 체재비를 초청자가 부담했다. 개인 돈을 많이 써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돈을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에 궁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받을 일도 없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초청자 측에서 한국 유럽 구간 항공료는 지원한 바 없다. 예, 이렇게 밝히면서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왜 항공료가 중요하면요. 네. 항공료가 제일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네. 경향신문이 사설로 짚고 있습니다. 경향이 정말 끈질기게 이 사건 붙는 것 같습니다. 네. 10만 달러 의혹 신빙성 보태는 김기춘 거짓말이라는 제목입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요, 200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일행을 초청했던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이 신문사의 질의에,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의 질문에 박 대통령 일행이 베를린과 브뤼셀에 머무는 동안 숙식 및 교통 비용을 제공했다.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국제 항공편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았다. 이런 답신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재단 측은요, 유럽 내에서 소요된 비용만 지급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김 전 실장의 해명과 명백히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아데나워 재단의 말대로라면 제3의 인물이 항공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앞서서 김 전 실장은 성전 새누리당 의원과의 접촉에 대해서도 말을 바꾼 바 있죠. 2013년 8월 5일 비서실장이 된 다음에는 그를 만난 적 없다 이렇게 했다가 접촉 사실에 대한 보도가 나오니까 2013년 11월 6일 만찬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전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한 것에 대한 여부를 두고도 최근에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검찰의 통화 내역 분석 결과 최근 1년 사이 성전 의원하고 김 전 실장 사이에 40여 차례 통화가 오간 정황 포착됐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은 성 전 회장이 제기한 10만 달러 수수 의혹에 신빙성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데도 진실을 고백하기는커녕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갑자기 일본으로 출국해 도피성 출국 논란을 빚었던 게 한 가지 사례겠죠. 예. 사실 10만 달러 의혹 논란은 이게 이제 검찰이 아닌 언론사가 파기에 가장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6년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한나라당 그렇죠. 국회의원인 시절입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별 볼 일 없던 시절이죠. 그리고 외부의 초청을 받아서 갔었고, 그래서 그 비용 문제는 방금 뭐 아데나워 재단에다 질의를 했더니 당장 답이 오잖아요. 예. 뭐 신문사에서 질의해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다라는 건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2006년 일이에요. 지금부터 근 10년 전의 일입니다. 예. 뭐 정치자금법으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5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선거법으로도 얽을 수 없고 이건 사실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김기춘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박근혜의 최신복이었던 이 인간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밝혀주는 사례는 되지만은 사실 결정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결정타는 오히려 허태열이 치료받았다는 치료금도 아니고 그것도 사실은 이미 저기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다 지난 거예요. 홍문종이 받았던 2억 원 그걸 캐야 됩니다. 홍문종이 받았던 2억 원은 뭐 홍문종은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홍문종이 당시 선대위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조직총괄본부장이 성완종으로부터 영수증 처리되지 회계 처리되지 않는 2억 원을 받았다면 이건 명백히 대선자금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그리고 공소시효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죠. 현재 진행형인 거죠. 네, 선거법 위반은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지만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건 얼마든지 이 잡아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정치자금법으로 유죄를 받으면은요 대통령이 사실 물러나야 됩니다. 안 물러날 수도 있죠. 뭐 후화무치한 인간들 우리야 안 물러나겠지만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난 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참 진짜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진짜 보면은 골 때리는 신문들이야. 아니 어제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검을 요구했잖아요. 예. 그 성완종 특별 사면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 자원외교하고 성완종을 리스트. 성완종이가 말하자면 정치자금 뿌린 데 대해서 특검을 해달라. 그렇죠. 이 얘기예요. 근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문재인 씨 네가 밝히면 될 건데 무슨 특검하자고 그러느냐. 쉽게 얘기해서 성완종 특사에 대해서 특검하자는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말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표가 성완종 특사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했어? 아니 성완종 리스트에 성완종이가 저기 홍문종한테 2억 갖다 주고 그 이병기한테는 얼마 줬는지 주면 당장 저기 대통령 실장 비서실장 물러나야 되니까 말을 못 한다고 할 정도로 뭐 돈을 뿌렸다는 얘기고 이병기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다음에 허태일한테 7억 갖다 주고 김기춘한테 10만 달러 주고 서병수한테 뭐 홍준표한테 주고 이걸 갖다가 특검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이걸 문재인 씨가 밝히면은 특검할 필요가 없나? 문재인이 받아먹었나? 모르고 그런 건 아니겠죠. 착각해서 그런 건 착각이 아닌 게 아니고 특사로 지금 저 관점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냥 드러나 있는 워딩을 왜곡한 건데. 왜곡한 거지. 그걸 사설로 써놨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니들도 참 똥줄 타긴 타는구나. 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곡학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세상을 속인다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냐. 바로 어제 나온 말을. 네? 그러니까. 아니
기자회견 전문이 인터넷에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사설을 보면은 뭐 그럴듯하게 논리는 같이 써놨어요. 근데 제목은 문재인 씨 당신이 밝히지 무슨 특사냐 특검이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 그 얘기는 결국은 초점을 성완종 메모, 저기 돈 받아 먹은 박근혜 최측근들이 아니라 문재인 네가 성완종이를 특사를 했는데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초점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초점을 흐리는 인간들이 진짜 신문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신문이 비극입니다. 비극. 근데요. 그렇게 힘이 있는 세력이 그렇게 그냥 대놓고 그렇게 나오면 또 참 별 도리가 없다는 거. 별 도리가 없는 게 아니야. 거꾸로야. 아니 그러면은 뭐 독재자들은 영구 세세토록 독재해 먹어야지. 근데 저기 그런 식으로 완전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놓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요. 야, 씨발 새끼들 진짜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이 개새끼들아. 그럽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뭐 다 쏘가 넘어갈 줄 알아. 요즘은 뭐 조중동이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종편이 떠들고 뭐 딸랑이를 흔들고 해도 진실을 왜곡하지는 못합니다. 참. 나 진짜 그거 보고 아주 뒤로 자빠진 줄 알았어. 문재인 씨 당신이 밝히면 될 건데 뭘 특검을 하자고 그러느냐. 그 얘기는 뭐야. 아니 성완종 메모를 문재인이 어떻게 밝히나. 그럼 그 논조대로라면은 문재인 대표에게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되겠네요. 예. 그렇지. 그런 얘기라도 모르는 사람은 문재인한테 수사권을 주라는 모양이구나. 당신 보고 밝히라고 그러니까. 특별검사로 문재인 대표를 임명하는 겁니다. 변호사니까. 변호사 출신이니까 못할 건 없지. 그렇죠. 잠시 그럼 당직 잠시 임시 내려놓고 아이고 좋네요. 그 얘기가 아니라 바꿔서 말하니까. 특별사면에 대해서 특검하자는 얘기를 네가 하고 있는데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네가 밝히면 될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글이에요. 그 말인즉슨 네가 밝히라 이런 건 그들이 뽑아내고 싶은 말은 일종의 자백 시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전제로 하고 깔고 그래 자꾸 추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오늘 또 저기 한겨레 보니까 그렇더만 특사를 하는데 이병기가 역할을 했다. 개입했다. 그래서 성완종이가 뭐 사석에서 아이고 이병기한테 존나게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병기는 또 난 그때 저기 친박인데 친이들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아가지고 내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사실 조사를 하면은 내가 보기엔 피 보려면은 저기 친이들이 피를 보지 이게 노무현 정부가 피 보질 않습니다. 권성동이는 오히려 친박이 심은 프락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수사를 하자고 하면 좋겠어요. 이따가 PD 브리핑에서도 얘기 나누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근데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는 성전 새누리당 의원하고 가까웠던 어떤 정치권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워딩을 갖고 그 증언을 갖고 기사를 썼는데 증언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래서 허튼 소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건 저기 세상이라는 거는 상식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자, 역지사지에 내가 성완종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저기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도 들어가야 되는데, 인수위 넣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로비를 하겠냐고, 저기 이제 정권 끝날 며칠 남지도 않은 노무현한테 가서 그 저기 로비를 하겠어? 아니 이제 막 된 사람하고 이명박한테 가겠어? 그거는 뭐 저기 성완종이가 뭐 바보 병신이에요. 그건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바보로 만드는 일이라고. 노무현 주변에 뜰거지한테 가가지고 로비했다고 얘기하면 진짜 그거는 사람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12월 31일 날 특사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 날로 인수위원으로 임명하는 게 그게 그러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세요. 참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언제나 쏟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병기 실장이 나름 뭐 해명을 좀 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렇게 청탁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누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물어봅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뭐 이제 나는 소리를. 급이 안 돼가지고 저기 이명박이한테 가가지고 얘기할 주제도 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스스로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뭐 한 달이 건넜을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그런 이병기라는 그 자연을 떠나가지고 성완종이가 그때 곧 이명박 대통령 인수에 들어갈 사람이 부탁을 하면은
저기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을 가가지고 제가요 좀 있으면 이명박 인수에 들어갈 사람이거든요. 저 좀 빼주세요. 아니 그렇게 하겠냐고. 성완종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재범 비슷하게 된 데다가 이제 뭐 그때 집행정지인가 뭐 하여튼 그런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걸 억지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시키긴 했을 거예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왜 시켰겠냐고. 그 성완종이한테 받아먹고 시켰겠냐 이거야. 대통령 물러나는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서 받고 뭔가를 특사를 시켜줬다. 참. 12월 31일 날 마지막에 들어갔다면은 대통령 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때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 해줘라.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래 해줘라는 얘기를 했겠냐 이거예요. 그거 수사해 보세요. 노 대통령이 뭐 돈을 먹고 해줘라 했겠느냐 아니면은 그렇죠. 저기 다음 정권 인수받을 놈 중에서 실력자 새끼가 전화 걸어가지고 각하 이 사람은 곧 인수에도 들어갈 사람이고 하니까 뭐 사리에 어긋나는 건 알지만은 어차피 사면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래 해줘라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네.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좀 호도되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요 며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당시 그 법무부 장관 우린 반대했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요거 정말로 이 약치는 기사일 수가 있어요. 보수 언론 쪽에서 많이 좀 이용해 먹는 것 같은데, 아니 당연하죠. 어쨌든 그때 법무부는 참여정부의 법무부니까. 참여정부 입장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걸 갖다 해달라니까. 예, 그리고 전직 새누리당 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사람한테 사면을 행사한다. 이건 반대를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아니, 그럼 거기에 오히려 역으로 답이 있는 게 이미 그때는 키가 꺾인 상태였으니까 이명박 당선인 측의 위력이 그만큼 셌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죠. 예, 노무현 대통령 당시 법무부가 무슨 청렴해서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을 뿐이죠. 예, 거기 보면은 뭐 온갖 놈들 다 그 대우그룹 인간들도 막 끼어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 그 총무비서관 했던 최도술 이름도 들어가 있고 다 해요. 예. 하는데 법무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규칙이나 룰에 어긋날 때 반대하는 거예요. 예. 이게 채도수를 집어넣어서 채도수를 넣는 게 원칙에 어긋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를 하든지 그 대통령이 그 결단 내려가지고 사면을 하는데 법무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안 되는 사람을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성완종은 절차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로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 이명박 선대위에서 좀 해달라고 그러는 좀 해주지. 뭐 실무진에서 그런 얘기가 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명박 선대위가 아니라 하느님이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굳이 하겠다면 대통령이 결단 내릴 수밖에 없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안 봐도 비대오야. 우리 입장은 여기까지다. 대통령이 결단 내리면 내리면 우리는 화낼 수밖에 없지. 아무튼 우리는 이렇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기 이명박에 있는 핵심 인사가 성완종이를 저기 사면복권 시키려면은 다이렉터로 대통령한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했겠느냐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를 했던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측근 인물에게 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박성수 법무비서관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 양반은 뭘 모르고 있어. 시키니까 한 사람이야.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 해줘라. 뭐 원칙에 어긋나긴 하지만 어차피 사면권이라는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 말은 맞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사면한다는 게 말 되나. 그렇죠. 말 안 되는 거지. 원칙에 어긋나지만은 뭐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 권한이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직을 인수하러 오는 측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 해주시오. 뭐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대한 정책 책임은. 네. 그러면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급의 인물이 했겠냐 이거예요. 이병기가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병기가 감히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화 못 걸어요.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거나 아니면 이상덕 전 의원이거나 이 정도 급 되는 사람이 전화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물이 이병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두원 의원의 언론 인터뷰 언급 등등이 주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지. 거기에, 이제 물러날 청와대에서 뭐 문재인이 그때 비서실장 했는데 비서실장이 성완종이한테 조용히 만나가지고 이거 뭐 비타 500 상자 들고 와가지고 아이고 곧 퇴임하실 건데 이거 차비하십시오 해가지고 돈 3,000원 받고 해줬겠냐고요. 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관련해서
한겨레 사설도 보겠습니다. 오늘 그 보도를 한 한겨레 사설. 인수위 자문위원 위촉이 특사 비밀풀 열쇠다라는 제목인데요. 네. 성 전 의원의 특별사면 진행 과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어쨌든 변하지 않는 팩트. 그가 사면도 받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회 위촉이 된 점입니다. 네.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문위원 후보자가 수없이 많을 터겠죠. 아마 수천, 잡기에 따라서는 수만에도 이를 겁니다. 그런데 굳이 법률적 지위에 흠결이 있는 사람을 서둘러 위원으로 위촉한 것부터 상식과 동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사면 의혹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성 전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경위부터 자세히 설명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상식적인 추론이죠. 성 전 의원의 인수위 자문위원 위촉 미스터리는 특별사면의 비밀을 풀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대목 역시 성 전 의원이 막판에 특별사면 대상에 턱걸이로 들어간 경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애초 12월 28일 확정된 특별사면 대상자 74명의 명단에는 빠져 있다가 31일 사흘 뒤에 발표된 명단에 추가로 포함이 됩니다. 새누리당 쪽은 이것을 참여정부 청와대에 대한 로비 결과라고 몰아가고 있으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 반대 해석이 당연히 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요. 새 정권 쪽에서 그를 인수위 자문위원으로까지 위촉해놓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사면 요청 거부하기가 쉬웠을까요? 지는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명박 당선자 비서실에서 활동했던 앞서 언급한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의 증언 주목할 만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권력을 잡은 인수위가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 MB 핵심 인사가 성 전 회장의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추리가 대충 맞아 들어갔잖아.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 추리지. 그걸 가지고 참 누구야 권무식이 그 양반도 참 딱해. 권성동 의원. 얼마나 몰렸으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정두원 의원이 말한 핵심 인사가 누구였는지 등을 확인하면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이 MB 정권의 황태자에서 MB와 척지고 또 그 형 이상득 전 의원과 척지고 그랬죠. 여러 가지 배경을 생각하면 정두원 의원이 왜 굳이 여기서 한마디 했는지 누구를 겨냥하고 했는지 그거는 뭐 정두원이가 이상득이하고 박영진한테 서로 열받아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떠나가지고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명박 당선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성완종이는 좀 제가 특별히 챙기는 사람이니까 좀 사리에 어긋나더라도 이번 사면 명단에 넣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가 아니면 이명박에 버금가는 인물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을 때 이건 당선자의 뜻이구나라고 누구도라도 알 수 있는 사람 뭐 이상도 외에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게 박영준이가 전화를 하겠습니까? 정두원이가 전화를 하겠습니까? 전화 바꿔주지도 않아요. 그런 인간들 전화하면은. 이상덕이 전화하니까 그래도 받기라도 하는 거지. 당선자 형이 전화를 하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물러나는 사람이 안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그 상식에 의거해서 추리하건데 만약에 했다면은 이상덕 급의 인사가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덕 급의 인사. 그러니까 이상덕 급의 인사가 이상덕 외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누군지 모르지 나도.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법무부에서 이거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감사에 걸리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원칙 안 되는 거는 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막으려면은 거기에 있는 장을 자기 충성 인사로 바꿔놓으면 되긴 돼요. 뭐 해야 이 새끼야 하면은 무조건 하고 나중에 책임은 내가 짓게 해서 그 밑에 있는 실무 공무원들은 우리 장관이 시켜서 했다라고 다 써놓습니다.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왜 이 새끼야 너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했어. 장관이 시켜서 했습니다. 다 써놔요. 그래서 장관을 충성인사로 갖다 놓지 않으면은 원칙에 어긋나는 거는 거부합니다. 거부해. 대통령은 5년밖에 안 하지만 자기 공무원 평생 해먹어야 되는데 감사에 걸리면 완전히 공무원 인생 조지는데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법무부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완종이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쭉 올라가서 법무부에서 반대합니다라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 저쪽에서 아무 얘기가 없는데 송환중이 굳이 해줄 이유가 없잖아. 그걸 빼라 했다가 막판에 이제 7.3 명단이 발표되니까 누가 부랴부랴 전화해가지고 아이 송환중이는 지금 곧 인수위원 임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아 그렇게 원칙 따시시는 분이 뭐 그 어쩌고 저쩌고 뭐 채도수리를 왜 해줬어요? 뭐 이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알았다. 에이씨.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바로 말씀하신 그 과정에 새누리당 주장은 그 과정에 당시 인수위 세력이 아니라 문재인이라는 사람 정도로 상징이 되는 누군가에게 성완종 전 의원이 돈을 주고 그거를 그 짧은 며칠 사이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서 깨알같이 그걸 받아먹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사면해줬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고. 책보 양보하면서 지금 상상을 해보고 있는데. 아유, 참. 그렇습니다. 참, 정치는 뭐 어떻게 보면 상상력의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될지. 아니, 제가 뭐 이상득 씨라고 얘기하는 진짜. 건 아니니까 이상득 씨한테 저한테 기분 나빠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정도 급되는 사람이 해야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현직 대통령한테 압력을 아무리 물러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래도 그 다음에 2월까지는 대통령 안 해요. 이제 그러면은 아무나 전화 못 합니다. 그래서 당선자 본인이거나 당선자에 버금가는 인물이 부탁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아무튼 이 정두원 의원의 발언은 참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워낙 또 힘이 센 사람이었으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사설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조금 갸우뚱하게 만들 때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이제 기계적 중립을 많이 추구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양극단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양극단은 아닌데 한쪽만 극단입니다. 사실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약간 좀 다른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진짜 극단적이고 특히 동아일보는 아주 최우측 극단에 서 있어요. 그런 신문이 지금도 팔리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한데. 그 반대편에는 이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한겨레신문하고 경향신문을 보면은 이 정권을 뭐 좀 비판하는 건 맞긴 합니다만은 그 비판의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극단적인 논리로 비판하지는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하면은 비판 별로 안 할 신문들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는 뭐 항상 그 상대적으로 이제 노니까 그 이렇게 뭐 양쪽 극단에 이제 두 신문이 존재하고 그 중간을 누가 먹느냐를 가지고 이제 항상 싸움을 하는 건데 한국일보가 그 중도를 지향하겠다. 근데 비판적 중도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빨아주는 거는 조중동 3대 신문이 너무 잘하니까 아무리 잘 빨아줘봤자 별로 빛이 안 나. 결국은 비판적 중도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기계적 중도가 돼가지고 여당을 조질 때는 야당도 동일하게 같이 조져야 되는 걸로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뭐 있어서 한국일보의 논조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뭐 이번만 특별히 그런 건 아닙니다. 방금 우리 기호재 PD가 지적한 그 사설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제가 얘기하죠.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수사는 검찰에, 국회는 제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 단호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해외 자원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함께 이병기 비서실장의 퇴진을 정면으로 요구했습니다. 회견은 정치적 성격이 두드러졌습니다. 정치인이 하는 회견인데, 우선 여당이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의문을 꾸준히 제기해 노무현 정부와 성 전 회장 사이에 어떤 부적절한 연결고리라도 있었던 듯한 인상이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치 공세에 매달려 국회 본연의 책무에 소홀하다는 비난 여론을 피해가면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이게 한국일보의 주장인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국회에 할 일이고 이미 형식적으로 가동 중인 정치개혁특위가 최적 주체인데도 부패청산 정치개혁의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당이라고 말과 속뜻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제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약속된 시일 안에 합의하기 위한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2+2 협상을 제의했다가 곧바로 거절당했습니다.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겨냥한 특별위원회가 아직 활동하고 있고 그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도 남아있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과장을 했다고 해도 4월 임시국회가 정치 공방에 파묻혀 의안 심의에 소홀했고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국일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규명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일로 정치 공방에 의해 달라질 사안도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야는 즉각 정치 공방을 멈추고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 5월 2일 내에 공무원연금 개월 처리하는 등 민생 현안 심의에 매달리는 것이 옳다. 국회 본연의 책무가 그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아니 뭐 말이 맞는 얘기지. 뭐 이게 저는 읽고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국회 할 일이나 잘해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국회 할 일이나 잘하기에는 새누리당이 계속 깝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보수 언론까지 가서 해서 마치 특별사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본질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특별사면이 문제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새누리당의 친박계의 핵심 인사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 뿌리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면 돈을 뿌렸으면 그 대가를 뭘 반대급부로 받았느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무슨 랜드마크 70인가 예. 거기서 한복 씌워하고 나서 뭐 구제금융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참나. 그 로비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서 한복 입고 쇼하게 만들겠어요. 다 그 반대급부 달콤한 가실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게 지금의 당면한 급선무인 건데 결국은 성완종 회장이 지금 이제 현 정권의 실세들에게 돈을 뿌려서 뭔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부당하게 그런 편의를 봐줬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인데 아니 그 성완종이가 특별 사명이 된 게 뭐 설사 뭐 참여정부가 시켜줬다 손치더라도 아니 그게 무슨 문제야. 참여정부가 시켜준 게 문제가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돈을 3천만 원, 5천만 원, 7억 몇 억을 줬을 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나온 것 자체가 없잖아. 예. 전혀 없죠. 뭐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근데 마치 사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리 정치인 숙주론. 그렇지. 이들이 숙주 아니냐. 종북 숙주인 것처럼 뭐 예. 비리 숙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떠들어 대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다. 니들이 사면만 안 해줬어도 이 우리 친박 유력 인사들이 돈을 받는 일이 있었겠냐. 이런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예. 야, 사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꼬리 잡아가지고 사면을 내가 해줬냐, 이명박이 해달라고 해준 거지.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초점은 돈 받은 놈들 이병기가 얼마 받고 그게 더 궁금한 일인데. 예. 나는 이병기 액수를 안 적어놓고 이거 얘기하면은 이병기 물러나야 됩니다 한 게 그게 제일 궁금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한 건지. 그런 거나 조사를 해야지 말이야. 지금 여하튼 그건 검찰의 일 맞아요. 검찰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파가지고 나오는 대로 자기들 뭐 유리한 대로 어떻게 포장해서 내겠죠. 근데 문제는 권성동이라든지 김진태 이런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그 종북 숙주론 비슷한 비리 숙주론을 떠들고 있으니까 문재인은 자기 방어 차원에서 얘기한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안 하는데 갑자기 들고 일어난 것도 아니라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저 얘기를 하든 말든 그런 데서 찍소리 말고 가만히 앉아서 아주 공무원 연금 계획 저기 가가지고 그런 걸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말 안 될 얘기죠. 이거를 누가 진짜로 그 이해 당사자들이 보는 걸 의식해서 이런 거 의식을 했으면서도 이런 걸 썼다면 이 쓴 사람은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이고 그냥 둘 다 조져 하니까 뭐 적당히 그냥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게 그 양비론으로 그냥 한 편 쓰고 정리하자.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요즘 한국일보가 너무 새누리당을 조진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뭐 새누리당을 까는 그런 신문은 아니잖아. 둘 다 조져라. 뭐 이런 합의에서 이런 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뭐 논술료도 앉아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예. 근데 그게 일단 나오면은
뭐 아무도 안 읽고 넘어가면 이제 그만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김효진 PD 같은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부당하면은 걸려가지고 속셈이 폭로되는 거고 속셈이 폭로되면은 독자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김현준 PD, 오늘 주제는 뭐죠? 자, 오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새누리당의 성완종 대응 3법칙. 예, 3대 원칙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앞두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이어지니까 새누리당의 여론 시선 돌리기식 전국 대응 참 심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피니언 비평에서 내내 나눈 얘기이기도 하죠. 네.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는 노무현 정부 특별세면 문제로 초점을 흐리고요. 야당 공세가 예상되는 국회 긴급 현안질이나 상임위원회 소집은 거부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같은 국정 현안 이슈화에 갑자기 당력을 쏟아붓습니다. 정말 갑자기. 글쎄요, 뭐, 공무원 연금 계획 같은 국정 현안은 항상 챙겨야 되는 거지, 여당으로서는. 지금 계속 각 측에서, 제 세력들이 대안 내놓고, 지금 수십 차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빨리 공무원 연금이나 하자. 지금 한국일보 사설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약하면은요, 불리한 건 일단 외면하거나 버팁니다. 시선 유도용 별개 사안은 밀어붙입니다. 이를 두고 여당의 성완종 리스트 전국 대응 3법칙이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요. 성완종 리스트 8인에 대한 수사 문제는 일체 언급을 외면한 채 성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2차례 사면받은 배경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까지 좋았는데요. 네. 이 사람 최고위원회의에서 2007년 12월 2차 사면 당시 정황을 알만한 분들로부터 의견 청취한 다음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했죠. 권성동 의원이 연일 특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서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국정조사 검토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요.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성전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하면서 거들었습니다. 앞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정조사 무용론을 펴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토록 적극적으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조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미묘한 것 같아. 미묘해요. 이게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친위를 조지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 아하. 어차피 드러나면은 문재인 아니면은 옛날 참여정부 아니면은 이명박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꽃놀이 패다고 보는 것이 그럴 가능성이 있네. 권성동은 그야말로 미친 꼭두각시 좀 추고 있는 거야. 자기 목에 칼 들어온지도 모르고. 권성동은 친일을 지금 대표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국정조사 해봐라. 누가 칼 맞는지 내가 이해하건데 이건 보나 마나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상님 분석을 정리하자면은 친박 진영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참여정부이면 좋겠지만 적어도 친이 진영을 결국 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성완종 메모 8명은 전부 다 친박 중에서도 친박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면에서 친이들이 나오면은 참여정부가 나오면 더 말할 나이도 없고 친이가 나오면은 진짜 물타기하기 좋지. 그렇잖아. 야, 우리만 있냐 이 자식들아. 니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오묘하다 미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정현이 이런 얘기한 것도 거기에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은 못할 겁니다. 자, 새누리당은 그러면서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본회의 개최 요구는 거부합니다. 새정치연합이 어제로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외 자원개발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고 요구하니까 새누리당은 안 된다. 법안 처리만 하겠다. 이렇게 버텼고요. 결국 본회의 안 열렸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야당이 소집한 국회
운영위원회도 보이콧했죠. 예. 아니 보통 야당이 보이콧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권은 어떻게 여당이 보이콧을 해요? 야성을 일치하는 여당. 야당 될 준비일까요? 야당 준비? 예. 참 모르겠습니다. 이 야당이 출석을 요구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회의에 그냥 불참합니다. 재보선에 악재가 되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일, 일단 이거는 어떻게든 좀 피하고 보자. 이런 의도로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은요 대신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표결로 공세를 펴니다. 새누리당이요 엊그제 새정치연합의 2+2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서 어제는 70여 명의 의원들이 말씀드렸죠. 국회 본관 앞에서요. 공무원연금 약속대로 5월 2일까지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공무원연금 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엽니다. 예, 다 나와서 사진 찍었더라고요. 김무성 대표는요.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결기어리게 압박을 했습니다. 가장 커다랗고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러고는 엉뚱한 사안을 어디선가 차단해서 공세를 펴는 모습,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먹혀왔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전회장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이명박, 이상득 이 두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사안이다라면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내 얘기하고 똑같잖아. 예.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이호철 민정수석, 박성수 법무비서관, 오민수 민정비서관, 문용욱 부속실장 등 어제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비리 추문을 덮기 위해 성전회장 사면에 참여 정보를 걸고 넘어지는 것을 보며 분노를 느낀다. 예, 이들은 또 성전회장 사면과 관련해 참여 정보는 거리낄 어떤 의혹도 없다면서 새누리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권이든 사면은 탕평책이라면서 야당 인사가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또요. 원래 그렇게 합니다. 예. 몫이 딱딱 정해져가 있어요. 그렇죠. 티오가 있죠. 각 정파에다 하달이 되지 않습니까? 올려라. 사면 해줄 테니. 예. 아마 이때 진보 정당들에도 티오 갈등이 됐을 겁니다. 그 황선이도 그때 저 사면돼요. 황선. 예. 이번에 종북 숙주로 알려진 황선 신은미의 종북 콘서트 황선 있잖아요. 예. 황선도 바로 12월 31일 날 75명 명단에 황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게 그냥 나눠 갖는 겁니다. 그렇죠. 예. 또 이 참여정부 마지막 사면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에 이루어졌다. 정권이 곧 바뀌는 상황에서 새 집권당과 인수위원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즉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경우 청와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요청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케이스였고 성전회장 역시 막판에 끼어들어온 무리한 경우였지만 양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NLL 대화록 논란 때요. 참여정부 인사들이 이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죠. 사실 그 뻔하고 간단한 사실을 가지고도 대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명박, 이상득 이렇게 분명하게 겨냥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것은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예, 제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거겠지 뭐. 사실 박근혜 임기 초에는 참여정부 쪽 인사들이 좀 지리멸렬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문재인 후보가 패배하고 그리고 다들 정권이 교체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교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약간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어서 그때 그 무슨 비서관인가 하는 사람, 예. 안보 비서관인가 하는 사람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어디 천주교 어디에 피정으로 떠나고 막 그런 식이었더라고요. 모여가지고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할 그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런 병신짓을 했던 거죠. 내가 보기엔
아마 집단 멘붕 속에서. 그렇죠. 네. 병신짓이에요, 병신짓. 이게 병신들이지. 아니,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를 안 했다는 손치더라도 몇 명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그거는 지정 기록물로 하지 마라. 그러면은 아니 정상회담 대화록이야말로 비밀 중에 극비인데 이걸 지정 기록물로 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누군가 질문할 거 아니에요. 노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분위기거든. 그러면은 그거는 이게 정상회담 대화록은 다음 대통령이 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참고하라고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지정 기록물로 해놓으면은 이거 열람하기가 되게 까다롭다. 내가 가서 보는 것도 까다로운데 남이 보기에는 진짜 까다롭다. 국회 3분의 2 이상의 뭐 찬성을 받아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그거는 지정 기록물로 하지 말고 국가 1급 비밀로 만들어서 국정원에 보관을 시켜 놓으면은 차기 정권 차기 대통령이 그걸 갖고 와가지고 1급 비밀이니까 대통령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대통령 주변에서 이제 참모들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관에 안 간 거죠. 당연히 지정기록물이 거죠. 지정기록물이 아니니까 안 간 거야. 그걸 몰라가지고 병신들이 어디 국가기록원에 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그게 그야말로 병신 지랄을 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본질에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차기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배려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다음 정권 받을 놈들이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 아니었어, 걔들은. 그리고 행동 보면 짐승 같은 짓을 한 거지. 여하튼 그때는 병신들 같이 대응해가지고 나도 처음에 우리야 모르니까 도대체 왜 안 간 거야 도대체. 진짜로 씨발 파기한 거야? 그런 의심을. 그런 생각 다 했죠. 다 했죠. 말은 못하지만. 왜 없지? 예. 근데 나중에 나서 알고 보니까 없는 게 당연한 거였어. 나오면 더 이상한 거야. 그렇지. 나오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뭐 하나를 지정 기록물로 해놨는데 그걸 1급 비밀로 했다면 그게 말로 이상한 거지. 그 조사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막 대거 가가지고 맨날 며칠 동안 밤새서 막 뒤져보고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병신짓을 한 거예요. 하여튼 야당이 그때는 참 슈퍼 병신짓을 했는데 그게 박근혜 정권의 운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때처럼 병신짓 안 하니까 참 다행이에요. 이 당시에 그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이명박, 이상득 실명을 딱 거론하면서 겨냥을 하면서 대응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해야겠잖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어떻게 보면 또 요것도 새누리당의 그런 프레임 속에서 뭐 그들은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일 수도 너무 있겠네요. 당연한 거야.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친이들이 떠드는 거야말로 웃기는 얘기를 하니까 그건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자기 무덤 파는 거야.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 이 김에 친박 완전히 갈라는 거야. 커밍아웃을 하는 절차가.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세탁. 예. 상식적으로 볼 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참. 이번 대응 굉장히 강하게 해가지고 한 2, 3일 전 이 문제 불거질 때 이 서영스타임스 시간에서 뭐 이상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차라리 좀 해보자. 하면 어떻겠나. 뭐든지 정면 대응하고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 수사 끝까지 가봐도 뭐 나쁠 거 없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들 대응을 하고 떠나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우리가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상식적으로 판단하던데 여기에 죄가 있다면은 이명박 쪽에 죄가 있지 노무현 쪽에 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려봐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의심한 다음에 박성수 비서관이 제일 의심스럽네. 혹시 그 양반 잘 뒤져보라고 그러세요. 예. 오늘 서영석타임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